책은 참고서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뭐 책을 갖고 계신 분은 내가 책이었는데 잠깐 그 책이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이론이랑 실무. 이론 쪽을 당분간은 쓸 텐데 참고하실 때 46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46쪽에 강좌자산이라고 있어요. 이론 쪽에. 이론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페이지다 정도. 그리고 책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책으로 수업은 안 하는데 그 이론 부분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컴퓨터로 입력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정확하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책에는 그 화면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은 제가 다 커버를 칠 수가 있는데 보고 따라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좀 그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이 필요한 거니까 막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산을 먼저 할 거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있었죠. 근데 자산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자산은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쓸지 이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부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갚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근데 자산은 내가 쓸 돈이니까 중요하죠. 그거를 되게 세분화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산을 먼저 본다고 하면 자산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일단 자산이 있다 하면 일단 유동자산 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당좌자산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일단 더 큰 주제가 유동자산인데요. 다 한자라 그랬잖아요. 한자 뜻을 다 알려드린다죠. 일단 유자는 흐른다. 동은 움직일 동, 흘러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는 말 많이 쓰죠. 유동인구가 많다. 그거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데 움직일 땐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 반대가 비유동자산도 있거든요. 자산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안 움직인다기보다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은 눈에 보이고 비유동은 좀 안 보이는 너무 느린 그런 느낌. 두 개로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현금화, 속도의 현금화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게 용이한지 빠른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식 1억 원어치 있다.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 있는 거랑 담양에 땅이 1억 원어치 있는 거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할게요. 근데 둘 다 가치가 1억일 수는 있는데 현금화는 주식이 훨씬 용이하죠. 그럼 그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면 사람들은 현금을 원하니까. 현금을 총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럼 그 사실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 자체도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그 아시잖아요. 옷 같은 거 살 때 현금 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근데 그 백화점 같은 데서도 쇼 붙이면 살 수 있어요. 현금으로 좀 싸게.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왜냐면 어차피 그 직원들도 백화점 수수료 줘야 되거든. 네, 현금가로 좀 싸게 해주세요 하면 그쪽 직접 연결해서 살 수 있어요. 돈사. 현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이렇게 기준이 나눠져 있어요. 현금화가 빠르다 느리다거든요. 근데
또 이걸 생각해야지. 그럼 뭐가 빠른 건데? 어디까지가 빠른 건데? 그럼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시속 몇 킬로까지가 빠른 건데? 그럼 몇 킬로부터 갑자기 느린 건데?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유동자산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는 말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유동자산은 책에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어차피 없어도 돼요. 제가 쓸 거긴 하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책에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이런 거 보면 딱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럼 해석을 해야 돼요. 보고기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그럼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무회계거든요. 우리 재무회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회계 있잖아요. 회계는 재무회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그냥 재무회계를 회계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이잖아요. 전산 재무회계 1급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어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알려드렸죠. 그럼 재무상태표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이었고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봤죠. 그럼 12월 31일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12월 31일 거든 1년 거든. 그러니까 보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인 거지. 보고 기간이. 여기 기간 동안 내용을 보고하니까. 그럼 보고 기간 종료일은 언제일까요? 12월 31일이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보고 기간이 다른 회사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겠지. 다른 회사도 있어요. 뭐 3월부터 2월 이런 회사도 있고. 근데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봅니다. 12월 31일을 보고 기간 종료일로 봐요.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1년 이내로 왔죠? 그럼 이거를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올해 보고기간 종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이죠. 그럼 그때부터 1년 이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년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을 땐 내년까지 이렇게 알고 있고 말로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근데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건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년까지다. 내년까지 현금화가 되냐 안 되냐. 그럼 기준을 정확히 알았죠. 내년까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유동자산. 그거 안 되면 비유동자산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기준은 확실해졌죠. 내년까지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4월 이제 말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월로 잡고 2022년 5월 1일로 볼게요. 예시가 있어야 좀 머리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때 돈을 빌려줬다고 할게요. 내 친구 철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는 걸 대여라고 그러죠. 회계에서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대여했다라고 하면 빌려줬다고, 차입했다라고 하면 빌렸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대여금은 빌려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게 아니에요. 내가 대여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은 없어졌지만 그만큼 돈을 받을 권리는 다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나중에 돈이 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언제 받기로 했냐면 15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고 합시다. 15개월 뒤. 15개월 후에 회수를 하기로 했어요. 15개월입니다.
1년 넘었죠? 그럼 이게 유동자산일까 비유동자산일까 이거 찾는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뭘까요? 여기 1년이 보이니까 15개월 1년 넘네? 근데 보세요. 언제까지라고? 내년까지랬죠. 그럼 한번 15개월 곱해볼까요? 6, 7, 8 내년 8월 아니에요? 내년 8월 아니에요? 내년 8월에 돈 받죠? 내년까지 현금화가 돼요? 되네요? 그럼 뭐라고? 유동자산.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싹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꽂혀 있지 1년 이내. 그러니까 제가 내년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싹 다 틀려버리니까. 이제 이유를 알면 좋겠죠. 그러니까 외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난 납득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 왜냐면 제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중요해요. 보고기간 종료일. 12월 31일에 보고를 한다. 그럼 이 말은 이날이 출석 체크하는 날이거든요. 출석 체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뭐 대학생이라 치고 9시 수업이에요. 지금 지각이에요. 9시 2분인데 이미 지각을 한 거죠 나는. 근데 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내 이름 부르는 거야. 그럼 대답했죠? 지각인가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은 12월 31일까지 뭐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12월 30일까지 뭐가 안 돼 있어도 돼. 왜냐면 그 전까지는 보고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은 12월 31일에 보고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게. 그럼 이때 내가 5월 1일에 돈 빌려줬잖아요. 그럼 돈 빌려줬다 적었겠죠. 뭐라고? 돈 빌려줬음. 근데 우리가 돈 빌려주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살아요. 어제 빌려줬다, 이틀 전에 빌려줬다 이러고 살진 않죠. 그러니까 빌려주고 까먹는다고. 까먹으려고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써놓고 까먹었어요.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언제 한번 생각을 할까? 12월 31일에 생각을 하겠죠. 아, 나 결산해야 되네? 한번 볼까? 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돈을 내년 8월에 받잖아요. 그럼 12월 31일 기준으로 8개월 남은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12월 31일인 거예요. 이때 결산을 하니까 5월 1일이 아닌 거라고. 5월 1일은 난 관심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기준이 아니니까 이걸로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아니면은 관심이 없다고. 아, 그냥 나중에 할게. 12월 31일에 할게. 그러니까 안 중요하니까 그냥 시간 흐르죠? 근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죠. 나 내년 8월에 받잖아요. 그럼 12월 31일에 봤을 때 8개월 남았잖아. 그러니까 15개월이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극단적으로 하면 내가 1월 1일에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1월 1일. 네. 23개월 뒤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 이거 유동일까 비유동일까? 유동입니다. 내년까지라며. 내년까지 1월 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가 12개월이잖아요. 거기에 11개월을 못했잖아. 그러면 내년 12월 1일 아니에요? 내년이죠.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받냐, 그게 내년까지냐. 그러니까 루틴을 짜보면 내가 돈을 빌려줬죠. 그럼 언제 받는지 날짜를 정확히 정해. 그게 내년까지면 유동이야. 아니면 비유동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원래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새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유동자산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저절로 비유동자산도 알게 됐죠. 그럼 이제 유동자산 안에 뭐가 있는지 알면 되거든요. 유동자산 안에는 첫 번째 당좌 자산이 있고, 두
두 번째가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유동자산 안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즉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인 거지. 그러면 역시 뜻을 알아야겠죠. 뜻을 다 알면 좋겠죠. 당좌. 일상적으로 당좌라는 말 아마 잘 쓰진 않을 거예요.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고. 이제 당좌라는 말은 당장 쓸 수 있는 계좌. 그럼 여러분 체크카드 통장 있죠? 그게 당좌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고유명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뜻은 그런 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계좌다.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어요. 당좌자산은 그냥 넘어가고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존재한다. 창고에. 우리 옷 살 때 이거 재고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창고에 있냐고 이거 같은 사이즈 있냐고. 창고에 존재하는 자산인데 왜 창고에 있냐? 팔려고 창고에 쌓아놨겠죠. 얘는 목적이 판매. 제가 어제 어카운팅 이야기하면서 통장 쪼개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내가 목적을 적어놓는다 했죠. 뭐 식비, 생활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는 거지. 이게 통장이 되는 거지. 재고자산, 당좌자산 나눠놓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목적이 판매. 판매 목적이에요. 당좌자산은 좀 스탠스가 애매하거든요. 이제 또 회계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유동자산이 두 개죠. 그럼 이게 유동자산이 두 개인데 두 개로 딱 깔끔하게 나누려면 첫 번째는 기준을 정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재고자산은 판매용이다. 판매용 모역 하면 재고자산이 딱 모이겠죠. 그럼 나머지 얘들 있잖아요. 나머지는 당좌자산으로 가. 이렇게 해야 제일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면 기준을 두 개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한 개만 정해야 깔끔하다고. 이 기준 모이고 나머지 모이고 이렇게 해야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두 개면 기준은 한 개겠죠. 그럼 그룹이 세 개면 기준이 두 개일 거란 소리예요. 뭐 그 정도는 이해가시죠? 그런 맥락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왜 순서가 당좌자산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위에 있나? 재고자산이 밑에 있거든요. 그럼 재고자산은 판매용이고 나머지가 당좌자산인데 왜 얘가 위에 있냐면 현금화 속도라 그랬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현금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려준 돈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 자산 중에는 이미 현금인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화 속도를 따지는데 이미 현금인 애도 있잖아요. 그럼 걔는 현금화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걔는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여기 꼭대기 있어요. 현금화 속도로 보니까 현금은 현금화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판매용 모여 하니까 막 제품, 상품 이런 애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쫄로가 하니까 현금이 당좌자산 가버리죠. 그러니까 현금이 야 얘들아 나 따라와 내가 1등이야 하고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현금화 속도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당좌자산은 근데 우리가 당좌자산을 먼저 배울 거거든요. 당좌자산은 필연적으로 잡탕입니다. 왜냐면 유동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 빼고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데 왜 이렇게 와리가리 하지? 생각을 해보면 재고자산 빼고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통점이 없을 거거든요. 억지로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감안하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략 순서를 제가 좀 정해놨거든요. 현금화 속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좌자산에서 빼가지고 제일 먼저 되는 게 현금이겠죠. 현금을 먼저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현금이라는 말이랑
회계에서 의미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금은 동전 지폐 이런 거 말하죠. 동전 지폐 아니면 뭐 외국 동전 지폐도 포함이 돼요. 화폐니금에도. 근데 회계에서는 딱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화가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면 당연히 동전 지폐는 현금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수표도 포함돼요. 수표. 현금에 수표가 포함이 돼요.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또 들어보면은 수표가 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따로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배경 지식은 제가 블로그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간단하게만 수업 시간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자격증반이라서 자격증과 막 그렇게 관련이 많은 걸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로또를 샀어요. 로또 당첨된 거야. 그러면 당첨된 로또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회계에서는 현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장 모의를 가서 돈 받을 수 있잖아. 그냥 갖고 가면 현금 바꿔주죠. 확실하죠. 근데 내가 아직 안 바꾼 것 뿐이죠. 아직 안 바꾼 것 뿐이니까 현금이야 그냥. 수표도 그렇거든요. 수표는 현금 아니에요. 현금 교환권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수표법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는 있죠. 근데 안 바꾼 거지 그냥. 그럼 이것도 현금이 맞지. 가능은 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첨된 복권도 현금이다. 현금으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뭐 적금 같은 거 있죠. 적금. 적금도 내 돈이고 적금 쌓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현금이 아니야. 왜냐면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어야 돼요. 현금으로 바꾸는데. 복권이랑 수표는 아무도 뭘 안 하죠. 바꿔주세요 하면 바로 바꿔주죠. 뭐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첫 번째 현금을 할 겁니다. 그 뒤에 거는 아직 잘 모르시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거 위주로 볼 겁니다. 이게 그 책 따라가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냥 이 현금화를 기준으로.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 아셔야 해요. 기준이 현금화다. 그러면 1페이지 드린 거 1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위에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과조 이렇게 써있네요. 일단 전표 이야기부터 좀 해드리면 그 우리가 장부에 기장을 한다 했잖아요. 기장, 부기 이 말을 했죠. 그럼 이거를 컴퓨터에 써야 돼요. 그게 기장인데 전표가 두 개 있거든요.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게 있고 일반 전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둘 다 내 전표긴 해요. 근데 용도가 다르겠죠. 두 개가 있는 이유가.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매입과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을 때랑 팔았을 때 쓰는 전표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필연적으로 증거, 증빙, 우리가 흔히 영수증이라고 하죠. 증빙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는 주로 증빙이 나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증빙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영수증 주죠.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것들 그런 게 증빙인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다는 증거잖아. 그럼 그걸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팔면 주고 사면 받으니까. 그리고 잘은 모르셔도 영수증 맨날 보면 부가가치세 VAT 써있죠. 그게 증빙에 찍혀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물건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뭐 면세인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거를 적는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는 매입 매출이 아닌 걸 적겠지. 그럼 예를 들면 예시를 몇 개 이해할 수 있게
우리 회사 직원이 결혼을 했어요. 축의금을 줬어요. 그럼 뭐 물건 산 건 아니죠. 그럼 일반 종표 가야 돼.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니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직원 월급 줬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입 매출 빼고 다 일반 종표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1번, 매입 매출이면 1번, 아니면 일반 종표 이런 느낌. 그러면 왜 일반 종표를 먼저 배우냐? 매입 매출이 제일 중요한데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부터 하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종표부터 해놓고 회계가 뭔지 해놓고 거기에 부가세를 살짝 얹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일단 적는 법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가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어도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보면은 유동자산 써있죠.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현금 과부족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당좌자산에서 현금을 먼저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주제가 현금 과부족이다. 이거를 써놓은 겁니다. 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근데 현금 과부족이 어려워요. 근데 사실 쉬운 거 없어요. 네, 순서상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자,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현금과 부족 뜻. 현금이 과하다, 부족하다예요. 현금 앤드 부족이 아니에요. 현금이 과하다, 부족하다예요. 그러니까 뜻만 알아도 절반 이상 먹고 가요. 과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과한 거랑 부족한 거랑 방향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왜 같이 묶어놨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같지 않잖아. 과하다, 부족하다는 같지 않다는 소리죠. 그게 포인트예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요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회계 배우려면 배경 지식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 다 알려드리긴 할 거니까. 우리가 적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랑 최대한 묶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르는 거 배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가계부 어플 있죠, 이런 거. 뭐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계부 어플을 한번 생각해봐요. 안 써봤어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가계부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장부라고 부를 거예요. 맞죠? 장부라고 부를 수 있죠? 장부가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용돈기 입장도 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제라고 하죠. 시제. 현금 시제. 그러니까 실제 있는 현금. 이게 시제가 있다고 합시다. 내가 가계부 어플을 깔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가계부 어플에 내 돈이 얼마라고 나올까요? 방금 깔았어. 빵원이라고 나오겠죠? 그 정도 이해되시죠? 방금 깔았으니까 빵원 써있죠? 근데 어플에는 빵원이지만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지금. 그럼 시제는 10만 원이죠. 둘이 같아요? 다르죠? 그럼 이건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안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게 해야 되죠. 그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은 맞춰라 이 말이잖아요. 왜냐면 안 맞는 건 비정상 아닙니까? 정상으로 가자 이 말이죠. 둘이 같지 않은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뭘 건드릴까? 시제를 줄일까? 어플에 10만 원을 늘릴까? 어플에 10만 원 늘려야 되죠? 여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뭘 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만 원을 버려야 돼요. 내 지갑에 있는 10만 원을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계를 잘 하려면요 내 돈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돈 아니니까 그냥 10만 원 줄이면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10만 원을 줄이라고 하면 못 줄이죠. 장부에 올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회계는 막 새로운 걸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상식을 그냥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플에 10만 원 적어야 된다. 맞죠? 이래야 맞죠 둘 다. 이거 하자고. 이게 현금 과부족의 컨셉이에요. 그럼 지금 시제랑 장부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아야 된다는 게 전제 아닙니까? 그럼 두 개 다르단 소리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장부가 시제 따라가야지. 네 지갑에 10만 원 있네? 그럼 나도 10만 원으로 갈게.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장부가 시제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현금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그 뒤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가 항상 뒤에서 따라가는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쓴 게 먼저 발생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만 원을 쓰면 이게 줄어드는 게 먼저죠. 0이 되죠. 근데 가계부가 못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계부에 10만 원 썼다고 빼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차는 어쩔 수 없죠. 근데 현금 10만 원 써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그게 부족이 되는 거예요. 과가 되나?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안 맞다가 포인트예요. 안 맞다가.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실 때도 저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막 뭐 혼내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봐야 되고 세무사도 봐야 돼가지고 하면서 느끼는 게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잘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럼 그냥 그리고 내일 되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를 상세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수업 또 들어야 되니까. 물론 찍고 있긴 한데 너무 믿지 마시고요. 머리에 넣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메모를 최대한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상황 위주로 하면 좋겠어요. 사례 위주로. 그리고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아는 기준으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필터로 한 번 더 거쳐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써놓고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아요. 이걸 똑같이 그린 거야. 그리고 시험 전에 이걸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 메모를 왜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행위에 만족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본인 걸로 이렇게 써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느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주제별로 한 문제를 정확히 묶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 하면 딱 1번 문제를 그냥 묶어버려요. 외워버려요 그냥. 현금 과부족 하면 이 문제가 딱 떠오르게. 그 정도로 해놓으면 제일 편해요. 차라리 한 개라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1번 문제가 9월 15일이죠. 일단 날짜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12월 31일이냐 아니냐가 일단은 중요해요. 이유는 아시죠? 출석 체크하는 날이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안 하는 날이면 긴장을 풀고 있어도 되고 하는 날이면 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오늘은 긴장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9월 15일이네 그냥 넘어가고 현금 시제를 확인했는데 장부보다 8만 원이 많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한번 끊어놓고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장부, 실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각각 금액을 말하진 않았죠. 현금이 얼마고 장부가 얼마고 실제가 얼마인지 말 안 했죠. 차이만 말했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얼마가 안 맞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 금액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제가 8만 원이 더 많은 거죠. 이게 팩트예요 지금. 그러면 장부는 빵원인 거거든요. 이걸 일단 파악해야 돼. 자, 1단계예요. 1단계. 그 다음 2단계. 안 맞네. 맞춰야겠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뭐를 따라간다 했죠? 장부가 실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생각한 거죠. 납득을 했고. 그래야 계속 나온다고. 근데 한 번 방금 외워가지고 한 거면 다음번에 또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이해를 했죠? 그럼 돈이 많네. 왠지는 모르겠는데 따라가야겠다. 플러스 8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을지를 알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장부를 쓸 때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여기 학원 안에 막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 있죠. 책상을 샀어요. 컴퓨터 샀어요. 의자 샀어요. 이렇게 쭉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쓰면 한도 끝도 없죠. 키보드도 있고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있잖아요. 선풍기도 있고. 근데 이걸 다 쓰니까 너무 항목이 많은 거야. 근데 제가 처음에 어제 그랬죠. 회계는 왓을 안 물어본다. 그 뭐야? 안 물어본다고요. 너 방금 뭐 샀어? 책상이요. 안 물어봐요. 너 그거 왜 샀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샀어? 왜 샀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보세요. 책상, 컴퓨터, 의자. 그러니까 뭐 샀어 하면 책상, 컴퓨터, 의자죠. 근데 왜 샀어 하면 이 세 개 이유가 같죠. 쓰려고. 돈 벌 때 쓰려고. 학원에서 책상, 컴퓨터, 의자가 있어야지 사용할 거죠. 사용. 그럼 목적이 같아져. 그럼 얘네들은 묶어서 비품이 돼요. Y에 대한 대답. 이 계정 과목이에요. 그 Y는 목적을 나타내죠. 왜 샀어? 쓰려고요. 그럼 그걸 비품이라고 하렴.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 사무실에 키보드 몇 개 있는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해. 얼마치 샀는지가 궁금하지. 많이 샀으면 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할 수 있죠. 근데 키보드가 100개래. 100개? 그걸 왜 말해? 이런 느낌이라고. 금액만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계정 과목은 왜? 그러니까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 컴퓨터, 의자 안 쓰고 비품 쓴다고요. 비품. 이렇게 묶어 있는 그룹 이름. 그 계정 과목. 알겠죠? 그럼 현금을 뭐라고 부를지 알아야겠네. 다행히 현금은 계정 과목이 현금입니다. 그럴만하죠. 뭐 딱히 쓸 거 없잖아요. 동전 이름 이상하니까 현금이라 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을 했으니까 실제 8만 원이 더 많은 이유를 생각을 해볼게요. 왜 8만 원이 많지? 예를 들면 내가 철수한테 8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은 거예요. 그럼 8만 원이 늘어났겠죠, 실제로? 근데 받아놓고 까먹은 거야. 안 적었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9월 15일이 됐거든요. 왜 돈 안 맞지? 이유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지만 일단 맞추긴 해야지. 그럼 일단은 8만 원을 더 하자. 안 맞으니까 일단 맞추고 생각하자 이 말이지.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장부만 건드릴 수 있어요. 실제는 보기만 하는 거예요. 8만 원이 맞네. 그럼 내가 장부를 조작해야겠다. 8만 원을 늘려야지. 그러면 장부상의 현금 8만 원을 늘려야 되죠. 장부상으로. 그러면 현금이 자산이라 했잖아요. 어제 자산 증가 자리가 왼쪽인 거 외워야 된다죠. 현금 8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거든요. 근데 얘 성격이 자산이란 걸 알아야겠지. 그럼 제가 계정 과목마다 성격을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써두셔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성격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은 자산이고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을 왼쪽에 썼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한테 왔단 소리입니다. 자산 증가 자리니까 왼쪽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그럼 그 현금이라는 자산이 8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장부상으로 내가 실제로 현금 8만 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장부상으로 8만 원을 늘렸다고. 왜냐면 그래야 맞으니까 이제. 실제 8만 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9월 15일인데 돈 안 맞네. 근데 막 마음이 불안하진 않아요. 어차피 12월 31일까지 좀 남았으니까 금액만 맞추고 천천히 생각하자. 찾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일단 8만 원을 차변에 늘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 복식국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회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야 8만 원 벌었어? 어디서 났어? 하니까 돈이 안 맞아서 그냥 올렸어요. 그럼 거기다 그 내용을 써야지. 그래야 내가 알지. 안 그럼 돈 번 줄 알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돈이 그냥 안 맞다. 현금 과부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8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안 맞아서 맞췄다고? 왜냐면 써놓고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보고 안 맞았던 거구나. 메모를 상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금액은 당연히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도 성격이 있겠죠. 네, 좀 별로 의미는 없는데 형식적으로 자산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성격을 주긴 줘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냥 약속했어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 되냐면 이 1번 문제가 쭉 줄글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딱 이렇게 끝낸 거예요. 이렇게 쓰고 끝.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사람의 말을 회사의 말로 바꾸는 거야. 그럼 내가 사람의 말을 회사의 말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회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죠. 둘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이걸 이제 역으로 추적해봐.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써놓은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는 이제 말단 직원이 써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임원이 됐어. 그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쓴 걸 볼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현금 8만 원을 늘렸네. 그럼 장부가 부족했나 보지? 현금과 부족이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석한다.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가서 야 아직 못 찾았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끝이에요. 1번 문제는.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항상 한 문제를 풀어도 제대로 푸세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많은데 한 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실제가 0인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응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더 많을걸? 현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가계부 쓰다 보면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장부가 실제를 따라간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갑자기 실제가 장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8만 원 다 훔쳐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서 8만 원 줄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야지 이제 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유 몰라요. 이번에도 그러면 일단은 장부에서 현금 8만 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현금을 대변에 써야 된다고. 현금 8만 원을 장부에서 줄인다. 그럼 이렇게만 써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8만 원을 쓴 줄 알겠죠. 근데 쓴 거 아니거든. 그럼 현금이 왜 줄었어? 하면 설명 써줘야겠죠. 현금이 안 맞아서 그랬다. 현금 거부족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형식상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자산 증가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실제보다 지금 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한 거예요. 과 많으니까 실제보다. 실제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얘는 부족이죠. 근데 지금은 부족하면 현금과 부족이 대변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현금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만 생각하세요. 어차피 자리가 두 개잖아요. 하나 앉아있으면 반대편 앉히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파악하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지 과한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니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돼요. 아 그럼 이건 부족하고 이건 많은 거겠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1번 끝내고 쉬다가 2번부터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훑어보세요.